삼부토건.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이 집을 탈출할 당시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4층 발코니를 통해 빠져나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명의 동생도 정서적 학대가 우려돼 부모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한 건설사가 전국 곳곳에서 벌인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입주도 못하고 중도금 이자까지 떠안은 피해자가 5천 세대에 달하는데 일부는 납입한 잔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합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 단체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기아차 광명 공장에서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CJ 대한통운 영등포 지사의 택배기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중견 건설 회사가 전국 곳곳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그걸 다 짓기 전에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떠안게 됐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잠도 안 오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게 낫지 갚을 수는 없잖아. 왜 갚아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멈춰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곳만 전국의 9곳, 약 5천 가구에 달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 물금 신도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 옆에 짓담한 오피스텔이 방치돼 있습니다. 울산, 부산, 대구에도 같은 브랜드의 오피스텔들이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모두 도급 순위 66위인 다인건설과 그 계열사들이 시공과 시행을 맡은 사업장들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의 임대주택에 얹혀 살게 된 대구의 전모 씨를 만났습니다.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깨고 분양자들에게 이자를 떠넘겼습니다. 70만 원 내라 그래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중도금 이자도 자기네들이 다 내기로 하고 이걸 써줬는데. 그 사이 전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배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돼 마늘밭에 일용직으로 나가지만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좀 살아보려고. 그것도 무슨 죄인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 그 돈이라도 말아달라고. 지금은 그래 내가. 오피스텔 공사가 멈추면서 신혼의 단꿈과 미래를 포기할 처지가 된 청년도 있습니다. 이자 폭탄을 떠안으면서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고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뤘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울산 집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개인회생도 했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취업길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 보러 가서는 합격을 하면 이제 사실은 통장에 압류가 돼서 이렇게 못 쓴다고 이렇게 하면 애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SBS 취재로 파악된 다인건설의 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9곳, 약 5천 세대에 달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싸고 교통이 좋은 상업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 분양 피해자들은 고령층이나 예비 부부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빚만 갚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진짜. SBS 화강윤입니다. 자, 이런 건설 사업에는 대개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와 또 공사를 맡는 시공사, 그리고 분양 대금을 비롯해서 자금 관리하고 집행하는 신탁 회사가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시행사만 믿고 돈을 맡겼다가 만약에 시행사가 돈을 빼돌리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신탁 회사를 둬서 거기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시행과 시공을 맡은 다인 측이 신탁 회사 대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잔금을 직접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희원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의 다인 오피스텔을 계약한 이 예비 부부는 1년여 전 솔깃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미리 내면 분양대금을 깎아주겠다는 시행사의 제안이었습니다. 계속 연락해서 12%, 8%, 4% 할인 문자가 계속 오니까. 그런데 안내된 입금 계좌는 자금 관리를 맡은 신탁사가 아니라 시행사 명의였습니다. 신탁회사로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오피스 사무실에서 계좌를 한 곳에서 냈는데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돈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다인 오피스텔을 계약한 김모 씨도 시행사 안내대로 잔금을 보냈습니다. 좀 깎아준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자 받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건물이 다 지어져 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명확하게 체크를 자금은 어디에 입금시켜야 되고 거기에 입금되지 않는 것들은 다 분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냈다는 입장인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잖아. 근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집 짓는다고 받아놓고. 해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속여서 그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시행사가 이렇게 직접 받아 챙긴 돈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액수만 전국에 350여 명, 160억 원이 넘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도 이 건설 회사 측은 자금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인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인건설 회장이나 임원들이 소유한 시행사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시행사, 시공사가 지금 사실 다 같은 회사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그건 그쪽으로 밑으로 넘어가십시오. 취재가 계속되자 다인그룹 영업이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2017년부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자금난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뭐 1,000억 정도 나갈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700억 정도는 계속 공사비로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2018년 이제 초반부터는 거의 이제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만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갔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를 잔금을 미리 받아내 메우려 했다는 겁니다. 이자를 나가지 않으면 계약자분들은 신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신용 분야형이 될 수도 있고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다인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치울 겁니다. 그럼 그냥 믿고 또 보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전국 5천여 가구가 계약금은 물론 일부는 잔금까지 이를 위기에 놓였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울타리는 마땅치 않습니다. 2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 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선택사항입니다. 분양 보증을 했다 그러면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불해주던가 아니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분양 계약을 이행할 텐데 분양받은 각자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끼어 있지만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청약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면 신탁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통제권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렸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수사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은 부모에게 모진 학대를 당했던 9살 어린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문과 다름없는 학대를 당했던 그 아이는 그 집을 빠져나오기 전에 이틀 동안을 베란다에 갇혀서 지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가 옆집을 통해서 겨우 탈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반석 기자입니다. 창녕 9살 소녀 A양의 부모는 평소 A양을 4층 집에 딸린 옥상 다락방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다락방 밖 베란다에서 세 줄에 묶여 감금된 적도 여러 차례. 베란다로 쫓겨난 날엔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했다고 A양은 진술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기네 아들이 너무 두드려 패고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탈출하기 전 이틀 동안도 A양은 베란다에 갇혀 지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란다는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여서 이웃들도 갇힌 A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아버지가 일을 나가고 어머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곳은 아이의 이웃집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3평 남집 베란다에 갇혀있던 아이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렇게 위험한 난간을 통해 옆집으로 탈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탈출한 A양은 도망갈 생각도 잊은 채 먼저 허기를 달랬습니다. 옆집 거주자가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 컵라면을 급히 먹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옆집에 그 강으로 나가던 아이가 여기 베란다로 담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컵라면을 먹고 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피해 아동을 2차례 조사한 경찰은 프라이팬 등을 동원한 잔혹한 학대 행위가 적어도 9차례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이 9살 아이에게는 어린 동생이 3명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그 9살 아이를 학대하던 모습을 동생들도 종종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그 동생 3명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만큼 부모와 떼어놓으라고 임시 보호명령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9살 A양에겐 5살, 4살, 또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갓난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지난 2년간 A양이 부모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종종 지켜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항상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같은 집안이니까. 세 동생이 부모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생 3명도 정서적 학대를 당한 만큼 부모와 함께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통상 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이틀 만인 어제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아동보호시설에 맡기도록 한 겁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경찰, 소방당국, 아동보호기관이 어제 바로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해소동을 벌이며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 저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해를 우려해 부모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부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소환 조사는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사와는 별도로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친권 자체를 제한하고 정지시킬 것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A양은 집을 나온 지 13일 만인 오늘 오후 퇴원해 아동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들이 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인데 해결책은 뭐가 있을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원 5명이 연간 500여 건의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다 보니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다이어리를 뺏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체적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시니까 컵을 들어서 이렇게 던지셨죠.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아동 학대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3월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의 어려움 탓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절반쯤인 118곳만 우선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민간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은 최근 3년 새 꾸준히 증가했고 재학대율도 8.5%에서 10.3%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맡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8곳에 불과합니다. 피해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과 치료를 돕는 쉼터도 73곳뿐입니다. 총액이 한정된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과 복권기금에만 운영 재원을 기대는 탓입니다. 필요한데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도 기금이 아닌 일반 회계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살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쉼터가 모두 없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병남 기자, 청와대가 조금 전 오후 5시에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회의 직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만 추리면 깊은 유감, 철저 단속, 합의 준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통신 채널을 끊은 지 이틀 만에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합의 준수하겠다는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무엇보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 합의도 준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안보 관련 최고의결기구에서 정했으니까 이제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낮추자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오늘 발표의 성격을 설명했고요. 남북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남북 합의 준수할 테니 북한도 합의 파기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당장 보수야당은 북한에 대해 너무 저자세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대신 애꿎은 국민만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탈북자 단체 등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내법과 남북 합의를 어기는 행위라는 점을 환기하고요. 더 나아가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서둘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여론에 확산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6년 전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겠다면서 대북 전단용 풍선에 고사총까지 쏘자 불안해진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전단 뿌리는 행사를 막았었던 당시 모습 보셨습니다. 2008년 이후 모두 12차례 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됐을 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전단을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해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땐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애매한 것도 사실인데 정부는 이번엔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혐의까지 적용 가능한 법 위반 근거를 모두 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오늘 대북전단과 쌀 살포단체 두 곳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3가지입니다. 이미 밝힌 교류협력법상 반출 규정 위반 외에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용 풍선 때문입니다. 법 조항상 풍선이 무인 자유기구로 판단되니 비행 제한 구역에서 날리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항공안전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드론 이용한 살포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공유수면법 위반은 쌀 페트병 살포를 문제 삼은 겁니다. 5조에서 금하는 폐기물 배출 행위, 해양 쓰레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까지도 교류협력법으론 규제가 어렵다더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다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정부는 또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습니다. 이달 안에 허가 취소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대북전단 대책을 논의한 NSC 상임위에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경찰력 동원과 해양 단속 등 관련된 전 부처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북한의 조치가 실망스럽다고 하자 오늘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일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 간 모든 연락망을 차단한 북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미국 경고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대남, 대미 독설로 악명 높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남북 관계에 시비할 권리가 없다. 시위로 어수선한 집안일이나 돌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어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다.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어라. 그것이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피곤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북적 정책의 성과를 무산시키고 그것이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도록 만들 수 있다. SLBM이나 ICBM 같은 전략무기 시험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제 발표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만 대남 규탄 시위로 내부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이어서 북미 갈등으로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미 갈등으로 확산되더라도 북한의 실제 행동은 미국 대선 상황을 봐가며 대선 직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속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됐고 서울 강남 어학원에서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근무하는 광명 거주 50대 남성 A씨가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사는 20대 아들도 확진됐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소하리 공장 직원 50대 남성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 사이에 역학관계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앞서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조사됐지만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직원 2명에 그 가족까지 모두 3명이 확진된 건데 함께 근무한 동료 118명도 검사를 받고 대기 중입니다. 기아차는 오늘 하루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평소 6천여 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에는 오늘 4천여 명이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서 기아차 소하리 공장과 협의하여 조업 중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에선 그제에 이어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수업을 같이 들은 20대 여성인데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발 3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의 밀접 접촉자인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기도 동탄 이동 행정복지센터도 오늘 오후 폐쇄 조치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몇 명씩 번져가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를 더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의 6살 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구로구 유치원 앞에 선별진료소가 세워졌고 교사와 같은 반 원생 등 65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동이 다니던 목동학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선 CJ 대한통운에 다니는 60대 택배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금천구 예수 비전성결교회 모임 관련 7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교회 모임을 비롯해 강남구 명성하우징,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130명에 육박합니다. 리치웨이 관련 20대 확진자 1명은 지난 8일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이곳 방문자 4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수도권의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의 소홀함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력 최소한 그 이상의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보건당국은 특히 최근 고령층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한 뒤 환자 수가 늘어나는 주가 많아졌는데 최근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 확진 판정도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최근 주내 병원에 비상계획 가동을 명령했습니다. We're getting reports of almost 600 cases per day in comparison to just an average of 200 cases per day about 2 weeks ago. 입원 환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주는 애리조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주, 21개 주에선 신규 감염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조기 경제활동 재개, 특히 지난달 말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상황이 엎친 데 덮쳤다는 겁니다. It's kind of a coming together of a perfect storm, if you will. We had the Memorial Day weekend. A lot of folks were being very lax and relaxed about precautions, plus all the protesters in these mass gatherings. 실제 이번 시위 과정에서 주 방위군과 경찰, 시위대의 감염 사례가 최소 15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9월까지 1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Right now, we have between 800 and 1,000 people dying every single day in America. All of the data suggests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We're going to have increases. 5일에서 2주까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시위 과정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 번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지난 3월에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한 민간기업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초 서울 한 노래방에 강동구청 공무원들과 건설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를 비롯한 구청 직원들이 건설사 직원 2명과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A씨가 동석한 건설사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시기, 재건축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사 직원들과 술잔을 기울인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강동구청은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지난달 초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노래방에 동석했던 직원 3명도 징계했습니다. 구청 측은 경찰 통보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고 인사조치 후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받고 즉시 감사 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고 공직 기관 홍보에 대해서 특별 지시 사항을 내리셨고. 저녁 식사 비용과 술값을 누가 냈는지 구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던 A씨는 최근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에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차 문을 뚫고 뒷자리 유아용 카시트에 박혀버렸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양궁장 주변 주차장. A씨는 어제 오후 차를 찾으러 갔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잠시 동료와 이야기하는 사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 뒷문에 화살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아온 화살은 SUV 차량의 뒷문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카시트에 박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와 동료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좀 놀랐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차를 빼는데 화살이 박히니까 좀 뻥 쪄가지고. 카시트가 없었으면 완전히 관통될 정도였거든요. 어이가 없죠. 화살은 양궁장 발사대에서 100여 미터를 날아왔습니다. 발사대 맞은편은 대부분 건물로 막혀 있는데 건물과 맞닿은 폭 2m, 높이 3m가량인 담을 넘어 날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양궁협회는 성인 선수들이 연습 중이었는데 활에 부품이 고장나 잘못 발사된 것 같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맞으면 그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벽을 치던지 아니면 그 위치를 바꾸시던지. 양궁협회는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시설 보수를 요청하는 등 사고 재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은 길이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남자아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검은색 SUV가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치인 아이는 서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군.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홀로 등교를 하다 사고를 당해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 60살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 전날 집에서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밝힌 이른바 숙취 운전자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이곳은 학교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들이 주로 통학로를 이용하던 곳입니다. 교통섬에 연결되는 우회전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없고 내리막길이어서 차량들의 속도도 빨라 2년 전에도 50대 남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 300m 이내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있지만 사고 장소는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제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평소 사고 지점에서 경찰관들의 교통 안내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개학 이후에는 교통 안내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작고 큰 사고가 한 번씩은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지원을 요청을 저희도 많이 하는 편이고. 본격적인 개학 이후 경찰이 스쿨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사고 지점 교통 안내는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승객 5명이 다쳤고 근처 세계역 지하철 운행이 5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차가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작업자들이 열차를 끌어당길 두꺼운 로프를 서둘러 옮깁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현재 당국의 노원역 간 구간은 대체 버스 운행 중이며 이용객 불편을 위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계역에서 승객을 태워 서울역 방면으로 출발하던 열차를 차량 기지로 돌아가던 빈 열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객차가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으로 앞열차 3량이 탈선했습니다. 승객 80여 명 가운데 5명이 다쳤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꽝 소리가 나면서 정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나오고 다리도 움직이지도 않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안 불었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돈 주고. 이 사고로 노원역에서 당고개역까지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열차 사고 때문에 운행 불가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사고가 발생한 이곳 상계역은 이렇게 출입구부터 대체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현재는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대체버스 8대가 투입됐지만 승객들은 무더위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나 뭐 하나 지금 찾고 있어요. 사고 구간은 오후 4시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후행열차가 신호기 고장으로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교통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지난해 5G 단말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마다 사람들을 더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 3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공짜폰을 넘어 택시비를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 카드, 여기 통신사, 여기 나머지 저 있어요. 그러면 부담금 0원이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보조금에 대해 1년 가까이 끌어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최소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584억 원 이후 단통법 시행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 점유율 1위인 SKT가 가장 많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함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가 출혈 경쟁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자 아예 판을 깨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소비자가 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전체 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에 대한 재판이 3년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정돼서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비선실세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점과 50여 곳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 등 기금 출연을 부당하게 요구한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출연금을 요구한 건 협박은 아니라며 강요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가 구속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서 누대에 걸쳐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케이스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들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이 부회장 측에 소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재상승 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꿈틀댔습니다. 33평이 19억 정도인데 한 20억 정도로 됐어요, 평균. 호가가 한 1억 이상 올랐다고 보면 돼요. 5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은 목동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부르고 있습니다. 17억 3천에 나갔는데 발표된 이후로 18억 올려놓으세요. 그러더니 18억도 안 하신다고 19억 이상씩 얘기를 해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발표에 서울 도심인 중구 세운지구에 분양이 시작되는 등 개발 기대감도 겹치면서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송파, 강남 등 강남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더 가파릅니다. 경기 군포시는 최근 석 달 사이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의왕하고 안양 그런 데가 이제
조정지역으로 되다 보고 여긴 비규제 지역이니까 2년 전에 34평이 5억 5천에서 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8억 9천까지 팔렸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모두 소진됐고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재상승 조짐에 긴장한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잠실 등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인천, 군포 등지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서울대가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시에선 출결이나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꼬인 고3 학생들을 배려한 조치인데요.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구제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 기준을 완화한 건 고3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맞아야 했지만 3등급 이내로 최저 등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출결과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원자가 무단으로 결석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감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뒤늦게 시작된 가운데 출결이나 비교과 활동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앞서 연세대도 지난 9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상 경력과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3 구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도 고3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학들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다른 대학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고3 구제책이 추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점차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개척자로 여겨져 온 콜럼버스 동상이 끌어내려지는 걸 비롯해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상징들이 청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주 의회 앞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목에 걸린 밧줄을 시위대들이 당기자 동상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유럽에 소개한 콜럼버스가 원주민 학살과 식민지 수탈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그의 동상이 곳곳에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I understand why it happened. They should just take it down. 이번 시위 여파로 추억의 명화로 꼽히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한 영화 전문 채널의 VOD 목록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입니다. You know, it seems appropriate given the moment. The film will be there; it won't go anywhere. But I think it should be discussed by people who have a sense of that context.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연합의 군 사령관들도 청산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군 사령관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 10곳이 논란이 되자 미 육군은 개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not even consider the renaming of these magnificent and fabled military installations. Our history as the greatest nation in the world will not be tampered. 트럼프 대통령처럼 존재하는 역사를 억지로 부정한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아서 조지 플로이드의 희생이 불러온 새로운 역사 쓰기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